예, 국제무역연구원장 신승관입니다. 앞에서 현 원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원장님께서는 좀 큰 틀에서 전반적인 미국 통상정책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무역업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당한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통상 대외 공세적 통상 정책이 주로 이제 무역 적자와 일자리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미국 현지의 이제 통상 현지 분위기는 이제 페어 트레이드에서 주로 이제 프리 트레이드, 페어 트레이드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요. 그 주요 일자리 감소와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중국 등 교역 상대국 불공정 무역에 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환율 조작, 수출 보조금 지급, 반덤핑 수출 여기에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만은 불합리한 자유무역 협정도 이제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80년대, 90년대 미국의 대미 흑자의 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 10%, 9%로 이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현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말은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씁니다만은 이 용어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무역 원활화와 집행법에 따라 근거를 해서 미 재무부가 환율 정책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미국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미국의 법에 근거를 해서 미국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 심층 분석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국가하고 양자 협의를 개시토록 대통령은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양자 협상을 통해서 1년 뒤에 그 상대국이 어떤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서 네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6개국 중국, 스위스, 대만,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서 심측 분석 대상국은 아니고 관찰 대상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형태로서는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세 가지 충족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양자 협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옆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정 요건 세 가지를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있는 법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미 재무부의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규정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상대국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뒤에 제재를 가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중국 내에 미국 투자에 대해서 미국의 OPIC라는 민간 투자 공사가 있습니다. 그 투자 공사가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보증이나 금융에 대한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벌써 금지가 돼 있습니다. 89년도 천안문 사태 이후로 벌써 금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연방 조달에 대한 시장 진입 금지도 미국 연방 조달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 기업이 96%고요. 4%가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그중에 우리나라 중국이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조차도 중국이 점유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인 실질적인 제재가 안 되고 그다음 IMF를 통한 환율 압박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주로 이제 구두 계획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역 협정과 연계한 제재도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뭐 자유무역을 개시한다든가 이런 협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과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양자 세 가지 조건을 완화를 해서 양자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요구를 관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박용 카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조건을 변경해서 미국의 어떤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을 해달라든가, 아니면은 환율 결정 시스템을 좀 자유변동 환율제에 근접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있다고 굳이 말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정 요건은 이제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제재 법안이 이제 제재 효과가 났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법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글쎄요, 이 양자 협의에 있어서 상당히 그 상대국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제재 강도가 굉장히 좀 현 법안이 물렁하기 때문에 좀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검토하는 거고, 이 법안도 개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국경 조정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뒤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초기 단계에 이제 불과한 거고요. 지금 공화당에서 초안으로 지금 내놓은 법안인데, 어쨌든 지금 초안 법안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경 조정세는 이제 공화당에서 법인세 개혁안으로서 나온 일환이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행 그 미국 법인세가 35%인데 그 20%로 다운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바가 보시면 수입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요. 수출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 플러스 뭐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건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 상당히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경 조정세 어떤 그 법안이 이제 통과되기까지의 프로세스인데, 현재 지금 2단계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안이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원이 또 합니다. 상원이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분 자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안하고 똑같은 안이 아닌 유사한 다른 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원에서. 그래서 이 법안을 또 상원에서 투표에 붙이고, 그다음에 하원과 상원이 다시 만나서 합동으로 해서 여기서 또 법안을 최종 확정을 해서 이제 청와대 백악관으로 넘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국경조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 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세제, 지금 원안대로 이제 개혁안을 도입했을 경우에 수혜자와 이제 가해자로 이제 산업별로 좀 분류를 했는데, 수출을 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제조업, 의료업 등이 이제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입 소매업이나 재생에너지 수입 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 또 그리고 이쪽에 가해자에서는 해외 공급자가 될 수 있겠고, 여기서는 국내 소비자. 이래서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 미국 지부를 통해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저도 좀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뭐 나름대로 공부한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경 조정세를 도입할 경우에 5가지의 케이스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 판매되거나 소비될 경우에만 이 재무회계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데로 수입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 원가나 그 매출에 있어서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이제 35%인데 이제 법인세를 20%로 인하했을 경우 그 현행 케이스로 일단 먼저 미국 수입 기업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한국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했을 경우죠. 이랬을 경우에 이제 현행 법인율, 법인세 35%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은 예를 들어 1,000원을 가정했을 때 매출 원가를 700원으로 가정하면은 매출 총이익은 300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일반 관리비와 이자 비용이 각각 150하고 50이 되면은 가세 소득은 매출 이익에서 빼면은 100이 되고 여기에 법인세 35%를 하면 세금이 35. 이게 현행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여기서 이제 수입했을 경우를 한번 봅시다. 수입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수입했을 경우죠. 수입했을 경우에 보면은 미국에서 소비되고 판매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매출에는 1,000원을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매출 원가에는 수입은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니까 매출 원가는 미국 기업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0으로 두고 그럼 매출 이익은 1,000원이 그대로 되고 일반 관리비는 공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이 빠지고 다만 이자 비용은 어떤 경우든 이번 세제 개혁 안에서는 비용 공제를 철폐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세 소득은 850이고 여기 850에 대해서 인하된 20% 법인세를 곱하면은 17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미국이 수입한 케이스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케이스는 현행법은 그대로 이제 위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된 게 아니고 한국에서 판매하고 소비되었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잡지를 않습니다. 매출 원가는 수출에 대해서는 비용을 공제해 주니까 다시 위에처럼 700원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되면 매출 이익이 마이너스 700. 일반 관리비는 공제 항목을 한다고 했고 이자 비용은 이제 공제에서 철폐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50. 여기에 이제 법인세 20%를 합니다만 환급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세금은 제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내수기업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도 미국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매출은 그대로 1,000원을 잡고 매출 원가는 위와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비용은 없고 150에 대해서 20%를 하니까 30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요 케이스는 이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브라질로 재수출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매출은 미국으로 최종으로 브라질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최종 판매와 소비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서 잡지를 않고 매출 원가는 그대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지만 브라질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비용에서 공제가 되겠죠. 매출 원가가 아니라 여기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제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반 관리비로 하면은 세금이 마이너스 가세 소득이 마이너스 150이니까 세금은 제로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수출이 50%, 그다음 미국 내에 판매가 50%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소비와 판매되는 게 50이니까 50을 잡는 거고 매출 원가는 수출도 하고 국내 내수도 하기 때문에 그대로 700을 그대로 잡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 이익이 마이너스 200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세 소득이 마이너스 350에서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재수출 이 케이스가 아주 좀 심플합니다만은 재수출할 경우에 세금이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수출과 내수를 했을 경우도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다만 여기처럼 미국이 수입했을 경우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출 기업 이런 데 비해서는 어쨌든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피더슨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계 전문가들 간에 이제 토론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의회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법안의 아킬레스가 이제 미국 소비자한테 이제 결국은 피해가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WTO 규정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의회에서 그 공화당에서는 WTO 규정과 어떤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EU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다른 법안 간의 어떤 그 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여러 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형태로든 국경세 조정세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 국경세가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5가지 제재 조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지금 두 번째입니다만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아닐까. 이 국경 조정세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그 미국으로 수출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앞부분에서 현 원장님이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 부분에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세 번째는 행정부 권한.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행정부가 과연 관세 보복을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극단적인 상황 경우에 이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꺼낼 수 있는데 이 제정되고 발의된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좀 오래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이 폐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발동 요건이 과연 발동 요건에 대한 충족 논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실행 가능성이 낮지 않나. 다시 말해서 법이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동 요건에 대한 어떤 충족 여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저희들이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역 구제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한 미국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고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때는 주로 미국의 기업의 제소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상무부가 자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이제 상무부 윌버로스가 의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무부 내에서 자체 조사를 상당히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자체 조사를 해서 반덤핑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했을 때 결국은 WTO에서 뭐 1년 뒤든 2년 뒤에든 해결이 됩니다만 이 자체 조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국 기업한테는 상당히 압박이죠. 왜냐하면 뭐 조사 자료를 만들어야죠, 제출해야 되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상무부 조사 자체 개시만으로 해도 상당히 압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A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 상무부는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FA 규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덤핑보다 더 많은 덤핑을 마진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획득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금 최근에 해달라 그러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EU 쪽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시장경제 지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불인정하면서 나갈 경우에는 이 반덤핑 가격을 책정을 할 경우에 중국의 정상 가격보다는 제3국에 있는 가격을 활용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 상부가.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덤핑 마진을 세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입 쿼터에 대한 추가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그림에서 왼쪽 표에서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 두 번째 수입을 하는 국가입니다만은 최근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는데 대두가 2014년에 145억 달러를 수입을 하다가 지금 105억으로 줄었듯이 과거에는 중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많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세계 1위의 중국이 농산물 수입국, 미국으로부터 수입 국가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그 농산물 수입 쿼터에 대해서 어떤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농업계의 의견과 그다음에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수입 농산물 커터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시나리오를 좀 상정을 해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덤핑 미국의 강화에 대해서 중국도 다시 미국 기업에 대해서 반덤핑 상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특히 작년의 사례를 볼 경우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항상 맞대응을 해왔다는 것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보잉, 스타벅스, 애플 등 미국 제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20년간 6,810대를 수요가 추정이 되고 이 정도로 중국의 어떤 항공기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미국하고 이제 협상이 좀 삐딱하게 날 경우에는 유럽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물도 수입선을 호주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독점금지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BIT 협상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미국 재계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중국이 이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지연한다든가 유럽하고 BIT를 먼저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매도함으로 해서 미국 경제에 이제 타격을 주는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미국 국채를 팔면서 이비로 전락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 국채 1위 보유국인 만큼 미국 국채 매도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뭐 따져보니까 중국도 피해가 상당히 크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에 결국은 이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량을 계속 매도하면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중국 자체가 이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 이자율은 올라가고, 그건 결국은 미국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안화 약세에 따른 중국 기업의 어떤 평가손, 이런 부분 두 가지 때문에 중국도 이제 데미지가 크다. 다만 이 케이스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극단적 상황에 갔을 경우에는 이 카드를 중국이 꺼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통상 분쟁의 향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강한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어떤 강한 요구와 중국의 여기에 대한 맞대응, 이런 케이스. 그다음 협상을 통해서 결렬되면서 다시 이렇게 강대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 강한 요구에 대해서 중국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부분,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강한 요구를 중국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케이스. 그다음 세 번째는 서로 미국이 합리적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중국이 원만하게 수용하면서 둘 다 어떤 실리적 접근을 하는 케이스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중국의 세계 경제의 어떤 위상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내부 정치적 문제, 원래 시진핑이가 자기 권력 기반을 굉장히 강화하는 해 아닙니까? 5년마다 돌아오는 이런 두 가지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이 강한 요구를 했을 때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해서 시나리오 이 가능성은 없고 가능성 1과 3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가지, 저희 무역업계에 미친 네 가지로, 상정을 했고요.
결국 최종 기착지가 미국인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내수용입니다만 내수용에 들어가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은 기회와 위협이 병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경로인데, 뭐 이 3번도 어떻게 보면 간접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피해가 큰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강대강 무역 분쟁으로 해서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어떤 수출 부진, 이게 여기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로 우리의 대세계 수출 부진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뭐 이 케이스는 뭐 아주 심플하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미국으로 최종 기착되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타격.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대중국 수출 중에 가공 보세 무역이 66% 따라서 중국 수출 부진할 경우에 우리의 수출 부진인 동좌 현상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품목별로 보면 이런 품목들이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중국 내수 시장입니다. 이 부분도 뭐 아주 메커니즘 심플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 중국의 내수 시장 둔화, 이에 따른 중국 내수로 들어가는 중간재, 최종재가 수출이 둔화될 것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회와 위협 요인이 있는데, 일단 먼저 기회 요인을 보면 이 부분이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합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은 건데요. 기계류, 전기전자, 의료 정밀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밑에 표에 보듯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수출 경합도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어서 이런 기회 요인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협 요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수입 규제에 타겟으로 노출되면은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철강제, 세탁기 여러 그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한테도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철강 금속이 대부분 집중이 되고 나머지 화학, 전기전자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응으로는 아까 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G2에서 조금 시장을 좀 벗어나서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RCEP이나 메르코수르 등 여러 거대 유망 경제권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이 부분은 대부분 미국의 통상 정책, 공세적 통상 정책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인데, 투자나 경력 확대, 그다음 무역 수지 균형 노력, 그다음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이제 대응 방안,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모니터, 한리스크 해치, 그다음에 개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부분이 필요하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이건 근본적인 어떤 대응 방안이기도 한데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